이 영상은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됐던 초명 명리 기초반 1강 공개 특강의 편집본입니다. 기초반은 말 그대로 명리학에 대해 1도 모르는 분들을 위한 기초 수업입니다. 음양, 오행, 천간, 지지, 십성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자기의 사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 만세력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 수업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음양, 오행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서 난 기초반이 아니라 중급반부터 수업을 듣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간단하게 본인의 실력을 먼저 테스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랫의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면 중급반 수업부터 들으셔도 좋습니다. 1번, 태극기의 태극 문양을 보고 음양이 어떻게 오행으로 확장되었는지 완벽히 설명할 수 있다. 2번, 아이들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 아빠들을 깨우고 다니는지 설명할 수 있다. 3번, 옆집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걸릴 경우 평관과 정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완벽히 설명할 수 있다. 제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1강 공개 특강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공개 특강 때 다룬 내용은 제가 기초반 2강 때 다룰 내용의 난이도에 비추어 보면 무려 20-30배나 더 어려운 내용들이니 어렵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명리학을 진지하게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개 수업이라서 유튜브랑 줌이랑 이렇게 동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공개 특강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지금 초코명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초명입니다. 제가 작년에 TVN에서 MBTI 대 사주명리라는 방송 만들었을 때 출연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기본편이라는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철공소 수석연구원으로 있고요. 오늘부터 강사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제 사주예요. 제가 아마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면 누군가 저에게 생일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을축년 갑신월 병오일 을미시생입니다 라고 아마 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서양식 달력 체계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85년 9월 4일생이에요. 근데 제가 왜 사주를 이렇게 가지고 왔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만큼 잘 드러내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원광대학교에 명리학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따로 내가 중요한 직책에 출마를 할 때 반드시 사주를 공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려달라 이거죠. 제가 2년 전에 사주를 풀이하는 순서와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이 사주를 어떤 순서로 푸는지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사랑받았던 영상이 여기 보시는 제 사주를 제가 직접 3시간 반 동안 풀이한 영상이었습니다. 사주가 왜 사주냐면 보시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써있잖아요. 기둥이 4개이기 때문에 사주라고 해요. 그리고 사주 팔자가 서로 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이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있죠. 그래서 사주와 팔자는 서로 같은 말이에요. 제가 사주를 어떻게 풀이하는지는 상세한 내용은 2강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사주 명리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편안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주에 대해서 아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일반 대중으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열기 전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사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그걸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이 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주 명리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주 명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두고 가르친다고 하면 몇 년은 더 빨리 사주 명리를 익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명리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체계적으로 수업하기 위해서 책도 이제 먼저 썼던 거였고요. 그런데 제 유튜브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역마살, 홍염살, 도화살 이런 신살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천을귀인이나 아니면 천월덕귀인이나 문창귀인 같은 또는 신년 운세 영상을 주로 찾아보시는 분들도 저는 사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대중으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주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까닭에
사주 명리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시야가 조금 넓겠죠. 그런데 일반 대중분들이나 사주에 관심이 있는 대중분들이나 모두 사주 명리에 대해서 좀 큰 오해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거나 또는 사주를 보면 내가 언제 죽는지 알 수 있다거나 언제 결혼을 한다거나 자녀를 몇 명 낳는지 알 수 있다거나 등등 제가 이런 오해를 좀 없애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을 하는 목표는요, 자신의 관점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예요. 사주에 대해서 관심이 다들 있으시니까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걸 텐데요. 저는 어떤 사주를 보든 간에 자기 관점을 분명하게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관점이 제대로 서 있어야 다른 선생님들이 이런 소리를 하든 저런 소리를 하든 그걸 내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기준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내 식대로 흡수하면서 더 넓은 관점으로 사주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관점을 가진 전문가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줌이랑 유튜브랑 같이 송출을 하고 있어서요. 간간히 저기 유튜브 댓글도 좀 볼게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기본편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은 아예 명리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책은 아니었어요. 초급, 중급, 고급이 있다고 하면 이 책은 초급하고 중급 그 어느 사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근데 시중에도 사주 지식을 전달하는 훌륭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사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서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주에 대한 관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사주를 이제 같은 사주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용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사주에서 내가 너무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걸 덜어주는데 필요한 기운 이런 것들을 잡는데 좀 많이 헷갈려도 하시고요. 그리고 뭐랄까 다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많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사주를 올바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시면 1년 이내에는 내 사주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가까운 지인분들의 사주도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주를 공부할 때 제가 볼 때는 누구나 3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내 사주의 온통 안 좋은 점만 보이는 단계입니다. 만세력에 내 사주를 입력을 하고 이제 신살부터 딱 눈에 들어올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역마가 있네, 도화가 있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검색하다 보면 온통 안 좋은 이야기만 좀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제 사주를 공부하다가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화가 났었는데 너무 그런 이야기들만 많다 보니까 좌절했어요. 제 사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시중에 있는 책 한 권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제 사주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내 사주를 볼 때는 이 한자가 병이라는 한자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은 오행으로 화오행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병화라고 읽습니다. 사주 명리를 공부할 때 한자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한자는 딱 22자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한자들도 전부 쉬운 한자예요. 예를 들면 야 갑질하지 마. 나는 영원한 을인가봐 라고 할 때 갑 그리고 을이란 한자가 보이실 겁니다. 정말 쉬운 한자들이거든요. 근데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한자는 갑이야, 이 한자는 을이야, 이 한자는 병이야 라고 읽지 않고요. 이 녹색은 오행으로 목 오행이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갑목이라고 읽습니다. 이건 똑같은 녹색이니까 목 오행이겠죠. 이 한자는 을목이라고 읽어요. 근데 저는 병화 그리고 이 한자는 오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역시 빨간색이니까 오화라고 읽어야겠죠. 저는 병오일에 태어난 병오일주입니다. 제가 병오일에 태어난 병오일주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시중에서 책을 사가지고요. 병오일주에 대해서 어떻게 써있나 한번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책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볼게요. 병화가 오화를 만나면 병오일주는 부부궁이 부실하다. 양인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성질이 거칠고 개떡 같으며 심하면 악질 소리를 듣는다. 또한 남자인 경우 멋쟁이에 바람기도 많다. 근데 이거는 좀 점잖게 쓰여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책은 뭐 아내를 때린다거나 그 여자 병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못살게 괴롭힌다거나 온갖 악담들이 정말 많아요.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주에 저처럼 이렇게 상관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런 상관이라는 글자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주 보러 가면 남편 잡아먹는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으시나 보더라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제 사주에 온갖 안 좋은 점이 많이 보여서 제 사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운명을 알고 싶다라는 궁금증 때문에 계속 사주를 보다 보니까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사주를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걸 대운이라고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기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연도에 따라서 어떤 대운을 겪을지를 미리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또 어설프게 공부했을 때는 나 그러면 몇 살 때 죽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이때 대운은 나한테 불리한 대운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서 방어해야지. 이때 대운은 나에게 너무나 유리한 대운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써먹어야지. 라는 식으로 대세운 흐름에 맞춰서 제가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밑에 사주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명리학 고전이 적천수입니다. 적천수라는 책을 보면요. 임철초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 마지막에 한탄을 해요. 자기가 이런 사주를 들고 태어났는데 사주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결국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나는 호구지책으로 명리학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랑 사주가 글자 하나만 다른 어느 고관대작의 명식을 실어놓습니다. 제가 병호일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목오행인데요. 얘네들이 목생화를 내줘서 나무가 불을 키워주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화오행의 기운을 더욱 뜨겁게 해줘요. 근데 사주는 이 본원이라고 써있는 이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저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임철초도 병호일주였고요. 그 어느 고관대작도 병호일주였어요. 근데 임철초가 왜 한탄을 했냐면 사주에서는 보통 어떤 기운이 너무 강하면 어떤 기운이 너무 지나치면 운이 불리하게 흐르게 됩니다. 그런 운을 만났을 때 이거는 한자로 개라는 한자예요. 그런데 검은색이라서 수오행이거든요.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오행밖에 없습니다. 이 검은색은 수오행이고요. 노란색은 토오행이에요. 그런데 임철초의 사주는 이 토라는 오행과 수라는 오행이 만나서 서로 화로 바뀌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고관대작의 사주는요. 임철초하고 똑같이 수하고 토 오행이 있지만 이 글자 하나 때문에 얘네들이 화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임철초가 이걸 두고 한탄을 하거든요. 내가 이 글자 하나만 이 사람하고 같았어도 나도 멋지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사주에서는 강한 기운이 더욱더 넘치게 되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철초가 어렸을 때 겪은 대운이 1살부터 10살까지 화가 들어오죠. 11살부터 20살까지 또 화가 들어옵니다. 20살부터 40살까지 목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목이 화의 기운을 키워주겠죠. 그러니까 임철초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양반으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이 화 대운 때 그리고 20대 이 목이 들어온 대운 때 형제 자매들이 다 죽고 집에 불도 나고 집안이 기울어서 경제적으로도 난 거지가 됐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명리학을 배우게 됐다 라고 한탄을 해요. 근데 이 사주를 보면 솔직하게 운이 너무나 불리하게 흐르는 사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이 사주는 배린 사주일까? 절대 아닙니다. 임철초는요 청나라 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양반 집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반드시 공무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무원으로 직업을 구한다? 라고 하면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화의 기운이 강하면요. 제가 화의 기운이 강하거든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말을 천천히 하고 있는데요. 화의 기운이 강하면 일단 자기 감정 변화가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쉽게 흥분하고요. 말이 빨라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임철초 사주를 보면 화가 아주 강한데요. 이렇게 운이 들어오고 목운이 들어오면 화의 기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 밑에서 일하기보다 나는 그냥 내 쪼대로 살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무원하고는 절대 안 맞는 사주라는 거죠. 공무원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너무 불행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류 발급해주고 이런 삶을 절대 못 견뎌할 거예요. 제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 아내가 공무원이었는데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향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요즘 시대에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전 정말로 훌륭한 유튜버로 이름을 떠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2013년 6월 9일이라고 써있죠. 청나라 사람인데요. 2013년 6월 9일에 태어난 아이들도 이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인 중에 자녀가 2013년 6월 9일 진시에 태어났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전해주세요. 유튜브 하면 성공한다더라. 그리고 40년 이상 한 우물을 파면 1000년 넘게 이름을 남길 귀한 사주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습니다. 임철초가 사주가 너무 치우친 것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배린 사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폭발력이 뛰어난 사주예요. 당시 그 시대와 이 사주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요즘은 무조건 공무원만이 정답인 세상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으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저는 노력이 모든 걸 다 이루어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시대가 달라지면 사주 해석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절대 배린 사주가 아니고요.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분명 본인이 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주라고 전 말하고 싶어요. 제가 사주 공부의 3번째 단계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내 사주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단계. 만약에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명리학을 공부했다면 나는 공무원이랑 이런 건 나랑 아마 맞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것 같아.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마음 먹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지금 유튜브에서 로로님이 그럼 공무원 중에서도 활동적인 직업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공무원 중에서도 책상에 앉아서 문서만 발급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어르신 이런 거 지원하셔야 지원금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안내도 하고 그런 직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무원 일을 하면 잘 맞을 겁니다. 이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글자를 보면 여기 겁재라고 써 있을 겁니다. 겁재. 이게 엄청 파워풀한 기운이거든요. 쉽게 흥분하기도 하고요. 약간의 폭력적인 성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글자가 있죠. 근데 옛날이었으면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안사람에게 손찌검한다고 좀 나쁘게 이야기했을 그런 기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운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 프로페셔널의 기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내야지라고 불굴의 의지로 그게 나온다는 거죠. 임철초가 겁재, 비견 이게 보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무려 몇십 년 동안 명리학 한 우물만 파서 명리학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저는 실은 고관대작으로 살래? 아니면 임철초처럼 이름을 남기는 삶을 선택할래? 라고 하면 저는 임철초의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3번째 단계는 내 사주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단계인데요. 아까 제가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사주를 불리하게 만드는 이 기운조차 내가 잘 쓰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신은 나의 도구고 용신은 나의 무기다. 이게 뭐냐면요. 내 사주에서 가장 넘치는 기운. 그래서 내가 덜어내야 되는 기운. 가장 넘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너무 많은 단점을 만들어내는 기운. 그게 기신이에요. 근데 임철초는 기신도 잘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용신을 활용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는 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배린사주인가 봐.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기운도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갔더니 나는 이게 많아서 배렸다고 하던데요. 어디 갔더니 이런 오행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 건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한테 너무 넘쳐서 불리하게 만드는 기운조차 내가 도구로 쓸 수 있고요. 그런 기운을 내가 덜어내면서 내 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스승님이신 강원 선생님께서 명리학이란 어떤 건가요?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 속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명을 완전 연소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길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지시해 줄 수 있는 학문이 명리학이다. 아마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 사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장표를 만들었고요. 2강 수업할 때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 핸드폰을 꺼내셔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만세력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플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팔자 어때? 그리고 강원의 좌파 명리학 이 두 어플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원광 만세력 그리고 천을귀인이라는 만세력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데요. 저는 일단 가급적이면 팔자 어때? 그리고 강원의 좌파 명리학 이 두 어플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지역 이런 걸 입력하시면 이런 사주가 뜰 겁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은 사주거든요. 제 사주예요. 제 사주. 그런데 제가 왜 이 두 어플을 추천하냐? 일단 원광 만세력이랑 만세력 천을귀인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게 천을귀인이고 이 만세력이 원광 만세력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대운하고 세운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팔자어대, 강원의 자파 명리학, 그리고 철공소 옛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만세력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만세력들은 대운하고 세운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만세력에서 이런 걸 처음으로 구현하신 분이 강원 선생님이시고요. 오행의 색깔을 만세력에 입힌 분도 강원 선생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명리가 전 많이 대중화됐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냥 한자로만 써졌거든요. 근데 오행의 색깔을 넣은 것도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대운하고 세운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게 되면 아마 이 어플들이 더 보기 편하실 거예요. 제 수업 오늘 들으실 때 꼭 만세력에다가 본인 사주를 입력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강원의 자파명리학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없나요? 애플 스토어에는 없을지 모르겠네요. 아, 안 나오구나. 그러면 이 팔자어대를 쓰셔야 되겠네요. 당연히 일반 PC에서도 만세력을 쓸 수 있습니다. 굿사이클이라는 만세력이 있는데 이거는 상담가들이 많이 쓰는 만세력이에요. 그런데 옵션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굿사이클을 당장 쓰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고요. PC에서도 팔자어대라는 만세력을 쓸 수 있으니까 요걸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만세력을 왜 권하냐면요. 철공소 만세력으로 보면 대운수가 좀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나그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팔자어대 만세력의 대운이 더 정확합니다. 나중에 철공소에서 지금 어플 업데이트 해가지고 바꿀 거예요. 그때까지는 일단 팔자어대 만세력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제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을축년, 갑신월, 병오일, 을미시생이에요. 사주를 이루는 글자는 제가 총 22글자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자도 22글자만 알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레고블럭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22글자가 뭐냐면 레고블럭이에요. 22글자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면 기본적인 명리학 공부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리학에서는 5가지 오행이 있어요. 목, 화, 토, 금, 수. 아까 녹색이 목 오행이고 빨간색이 화 오행, 노란색이 토 오행, 검은색은 흰색은 금 오행입니다. 제 사주는 수 오행이 없어요. 레고블럭은 총 22글자인데요. 색깔의 종류는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부터 여러분들이 이 레고블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강부터 공부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레고블럭을 조립을 하면 로봇도 만들 수 있고 집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하잖아요. 사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레고블럭이 결합되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만세력을 다운받아서 입력을 했는데 제 사주는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오행이 없어요. 또는 어떤 오행만 너무 몰려있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요 사주를 하나 가지고 온 이유가 명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사주를 보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주는 어떤 오행만 지금 많이 있죠? 화 오행만 있죠. 뜨겁습니다. 불바다죠. 그런데 베린 사주가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승아님. 제가 지금 말 천천히 하려고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화 오행이 강한 사람은 말을 천천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직 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오행의 수가 적은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수오행이 없고 목 오행도 없어요 라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어떤 오행만 몰려있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베린사주 아닙니다. 모두 다 쓰임이 있어요. 어떤 쓰임이 있는지는 저랑 공부하면서 익혀가실 거고요. 음양 오행에서 제가 일단 오행의 상생상극 이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린 건데요. 목 오행은 화 오행을 생해줍니다. 상생해준다고 하고요. 이걸 명리학에서는 목생화라고 해요. 나무가 불을 더 키워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화 오행은 토 오행을 생해줍니다. 이걸 화생토라고 해요. 목생화, 화생토. 나무가 불을 키워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화생토는 우리가 흙으로 도자기를 빚잖아요. 그 다음에 가마에 넣어서 뜨겁게 열을 가하면 이게 굳어지죠. 이 상생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화오행이 돕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토오행은 금오행을 상생합니다. 오늘만 좀 천천히 할게요. 네,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면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약간 맛보여 드리려고요. 이렇게 사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사주는 이 본원이라고 써있는 이걸 중심으로 본다고 했죠. 이게 나를 뜻하는 글자예요. 이거는 한자로 경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흰색이니까 금오행이에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아까 토가 금을 생해준다고 했잖아요. 이 사주는 토가 금을 생해주죠. 그래서 금의 기운이 엄청 강합니다. 나를 뜻하는 글자가 경금인데 이 금 기운이 워낙 강해요.
왜? 토의 기운들이 많이 키워주니까. 아까 제가 또 사주에서 넘치는 기운이 똑같이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고 했죠. 이게 제 아내 사주거든요. 근데 제 아내 사주를 보면 기미대운의 무술년, 이때 토 들어가, 이렇게 토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이때 제 아내가 너무 위경련, 소화불량 이런 위장질환에 시달렸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막 병원 가고 약 먹어도 안 낫고. 왜 그러냐면 토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운도 불리하게 흐르고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지는 때였어요. 왜? 사주의 어떤 기운을 강하게 해주니까. 그러면 제 사주를 볼까요? 제 사주는 아까 목 오행들이 화를 키워주기 때문에, 목생 화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사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운에서 화가 들어오고요. 똑같이 무술년 때 제 아내랑 똑같이 2018년인데 이때 이 토 오행이 화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제 사주의 화 기운이 더욱 뜨거워지겠죠. 이때 제가 운이 불리하게 흐르던 때였거든요. 제가 이때 2018년에 아내랑 매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년 안 됐던 때였는데 그때 집에도만 2주 안 들어가고 너무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깁니다만, 근데 제가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말로는 아내한테 법원에서 보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하는 게 맞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결정된 게 있나? 누가 조언을 해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철학관을 갔어요. 철학관에 제 사주를 딱 보여드렸는데 이혼하시겠네요. 앞으로도 두세 번 더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군데를 더 찾아갔는데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혼하겠네요. 근데 처음에는 당황을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도 다들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아니 선생님 왜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시나요? 그게 뭐 나와 있나요? 했더니 네, 운명은 결정돼 있어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상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더 화가 났던 게, 아니 조상님이면 후손이 잘 되길 빌어주셔야지, 난 지금 아내 잘못 만나서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나를 시련에 빠지게 하시나, 그게 조상인가, 엄청 원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죠. 강원 선생님의 명리 1권.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도 제가 너무 웃겼던 게 2년 전에 산 책이더라고요, 제가. 예스24 그 내역을 보니까 제가 샀던 책인데 한 번 읽고 나서 명리학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없네 이러고 그냥 팔았던 책이었어요. 그걸 똑같이 또 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내가 진짜 끝까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원 선생님 책을 정말 씹어먹었습니다. 책을 제가 3권을 샀어요. 왜냐면 하도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지고 밑줄 긋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게 된 책들이 좀 있어서 결국엔 3권을 사게 됐어요. 제가 강원 선생님 1권만.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사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네, 앞으로도 몇 번 이혼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왜 뭔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까? 왜냐면 간단합니다. 이 겁재에 양인이라고 이게 신살인데요. 이게 있으면 아까 제가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화오행이면 쉽게 흥분합니다. 결정도 빨라요. 제가 화오행으로 태어났는데 이 밑에도 화오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서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화로 그냥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 화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주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되게 폭력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은 결정도 빠를 거고 여자를 만나면 금방 헤어지겠네, 그리고 이 화를 꺼트릴 수의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화나면 못 참는 사람이니까 쉽게 이혼을 하겠구나 라고 단정 지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제 아내 사주만 같이 봐줬더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 사주를 그렇게 단정지어서 보는 걸까? 저는 지금 물론 제 아내랑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농업용 달력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달력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오늘이 25일이니까 지금 무자일이거든요. 이거 안 보이시죠? 무자라고 하는 날입니다. 무자일. 옛날 사람들은 2024년 1월 25일이야 라고 안 하고 을축월 무자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옛날에는 이런 달력을 썼어요.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뭐 병호일, 정밀, 이게 간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한자들. 이런 간지를 가지고 달력 체계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임진년에 일어난 외란이 임진외란이고, 갑오혁명 같은 것도 갑오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갑오혁명인 거겠죠.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다가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아까 병호일에 태어난 사람이라 엄청 뜨겁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화오행은 양기가 엄청나게 강한 오행이에요. 양의 기운이. 근데 전 남자잖아요. 근데 양의 기운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여성적인 성향이 생깁니다. 이상하죠? 양의 기운이 강한 남자인데 양의 기운이 많아지니까 상남자하거나 뭐 터프한 게 아니라 약간 여성적인 성향으로
바뀝니다. 왜? 너무 넘치는 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극과 극은 통합니다. 이게 명리학에서 주는 심오한 메시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여자인데 여성분인데 병오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약간 보이시합니다. 여성이니까 음기가 강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양기가 강한 병오일에 태어나면 양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약간 남성적인 성향이 나와요. 그 연예인 중에 제시가 병오일주거든요. 그런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20-30% 정도는 보이시한 분들이 많아요. 30-40% 정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다가 뭐가 의문이었냐면 2월 12일이 병오일이거든요.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제가 병오일에 태어났죠. 그런데 2월 12일 병오일에 태어난 아이들은 병오일주의 성향을 갖게 된다라는 게 전 너무 좀 의아했습니다. 이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요, 커가면서 약간 보이시하게 자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만약에 이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약간 여성적인 성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왜 이 날짜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병오일주의 성향을 갖게 되는 걸까? 전 이게 너무 의아했어요. 서양에서든 동양에서든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의사가 탯줄을 자릅니다. 그리고 아이의 등을 두드리죠. 울라고.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숨도 못 쉬어요. 근데 처음으로 엄마 뱃속에 나와져서 탯줄이 잘리고 첫 숨을 들이쉽니다. 하고 숨을 쉬었을 때 바로 그때 우주의 기운이 몸 안으로 각인된다라고 봐요. 서양에서든 동양에서든. 그런데 제가 의아했던 건 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그때 성향은 어디 가고 내가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내 성향이 형성되는 걸까? 그리고 심지어요, 저는 병오일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병오일주의 성향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예를 들면 정해일주라고 일지가 관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일간은 화오행인데 일지가 수오행인 아이가 있습니다. 정해일주인 분들도 해당될 건데요. 보면 수가 화를 극하죠. 근데 이런 아이들 보면요, 어렸을 때 잘 안 울고요, 순해요. 저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하고 밑에가 같은 오행으로 통해 있으면 이 기운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러면 약간 뭐랄까 성격이 좀 셉니다. 예. 어렸을 때 제가 너무 고집도 세고 엄마를 많이 괴롭혔나 봐요. 그런데 일지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나중에 설명 자세히 드릴 테니까 모르시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일지가 관성인 아이들이 조금 더 순하고 덜 울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가고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냐. 명리학에서는 그걸 선천의 시간에서 후천의 시간으로 넘어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우주의 기운이 내 몸에 각인이 됐는데 이게 자라나면서 점점 강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어린아이들 있죠. 너무 어린아이들 사주는 그 아이의 성향이 잘 안 드러납니다. 왜? 엄마나 아빠, 그런 특수관계인,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사주의 기운이 잘 안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최소한 사춘기 이후 또는 20살 넘어서 본인이 대학교도 졸업하고 어른이 돼서 본인이 경제활동하면서 부모를 떠나 완벽하게 자기 삶을 책임지는 그 시기 때 보는 사주가 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 사주는, 너무 어린 아이 사주는 아이 사주만 단독으로 보진 않아요. 엄마 사주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병오일에 태어난 병오일주인데 임자일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게 60가지가 있거든요. 이 종류가 레고 블럭이 결합될 수 있는 그 일주가 60개입니다. 임자일에 태어난 아이는 저랑 다르게, 병오일주랑 다르게 이 병오는 화의 기운이 강한 거고요, 임자는 수의 기운이 강한 거거든요. 화의 기운이 강하면 아까 제가 얼굴에 감정도 그대로 드러나고 말도 빨라지고 감정 절제도 좀 힘들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수오행이 강해지면 힘들어도 내색을 안 합니다. 얼굴 표정 변화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은 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생각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만큼 잘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속마음을. 임자일에 태어나면 성향이 약간 그렇게 돼요. 이상하죠? 병신일, 신유일, 이때는 금의 기운이 강한 날이거든요. 이때 태어나면요, 피부가 좋습니다. 피부가 맑아요. 얼굴도 하얗고. 저는 경신일에 태어나거나 신유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피부가 좋거든요. 자, 그러면 제 아내가 경신일에 태어난 경신일주입니다. 제 아내는 피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피부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신이라고 하는 기운이 잘 드러나 있다면 피부가 좋습니다. 제 아내는 피부가 너무 좋아요. 젊었을 때부터
금 기운이 엄청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태운에서. 제가 원래 어렸을 때 피부 좋은 여성분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 아내를 그래서 좀 더 쉽게 좋아해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피부가 좋아요, 이분들이. 예. 지금 제 아내도 아마 듣고 있을 거라서요. 잠깐 아내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일에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갑자일. 이 갑은 아까 제가 갑목이라고 했죠. 목 기운이고, 자는 자수라고 하는데 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생목이 잘 돼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목이 깁니다. 목이 점점 길어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 수생목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하고 컸을 때하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목 오행은 이건 이 강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호기심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책을 좀 가까이 하기도 하고요. 학문적인 호기심도 많고요. 학자들도 많고요. 그 일주만 봐도 어느 정도 성향이 형성된다는 게 전 너무 재밌고 신기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특정한 날에 태어났을 때 우주의 기운을 몸에 각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자연의 기운과 계속 상응하면서 성장합니다. 그 사주명리의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태어나는 순간 이런 대운이 결정이 돼요. 자연의 질서가 대운으로, 리듬으로 이렇게 몸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운을 맞이해야 할지 그 흐름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성향, 기질 같은 것도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공부하면 내 성격의 장단점, 나아가서 내가 신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라는 건강에 대한 취약점도 함께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명리학을 좀 더 공부하면 내 사주뿐만 아니라 나와 특수관계인은 물론 나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년월일만 안다면 그 사람들의 성향도 살필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설정할 때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삶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화의 기운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이 강한 화의 기운을 다스려줘야겠죠. 이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상담하는 많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이 명리학을 배운 걸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상담비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안정성도 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명리학이 무척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점들 때문에요. 명리학이 다른 동양 철학과 다른 점은 이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운과 세운에서 어떤 운을 맞이할지 이 타이밍이 있어요. 이 타이밍을 내가 알면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언제 시작하는 게 나에게 가장 유리하고 공부를 할 때 언제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 합격률이 언제가 높은지 결혼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까지는 배우셨잖아요. 이 화가 많아지면요.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요. 심장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에 취약해질 가능성도 높아요. 화오행이 많아지면. 그리고 화오행은 시각적인 쪽하고 관련이 큽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임철초 사주를 보고 유튜버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화오행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화오행이 발달돼 있으면 시각적인 쪽에 강점이 커요. 그러니까 패션, 미디어, 방송, 연예계, 배우, 조명, 화장, 디자인, 그림 그리기,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센스가 좀 발달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화오행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전 대학교 때 사진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사진도 열심히 찍고 다녔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디어 쪽으로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지금도 미디어 기기 다루는 건 정말 익숙합니다. 유튜버이기도 하죠. 화오행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명리학이 조금 어려운 건요. 목생화, 화생토는 알겠는데 이 화가 금을 극한다는 겁니다. 화가 금을 극하는 걸 화극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까 생만 배웠잖아요. 근데 화가 금을 극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금오행은 이거 2강, 3강 때 계속 할 겁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금오행은 폐나 피부, 호흡계통, 대장, 항문 이런 쪽으로 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금오행이 너무 강해지면. 지금 유안희님이 화오행이 없어도 심장질환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화오행이 없어도 심장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드물어요. 그건 대운하고 세운에서 화오행이 깨진다거나 충을 맞아서 불안정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중급 넘어가면 건강 파트에서 자세히 다룰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본다고 했죠. 이분은 경금일간입니다. 근데 보면 화오행이 강하죠. 수오행도 있는데 화오행이 좀 강한 것 같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분이 화가 강해지는 대운 때, 화가 강해지는 세운 때, 임오년 때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근데 명리학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봐라, 화가 강해지는 대세운 때 화가 많아지니까 여기 있는 금을 녹여서 폐암으로 죽은 거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사주는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 사주예요. 이주일 선생님이 그러니까 담배를 너무 좋아하셨죠. 제가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가진 지인이 제 친구라면 저는 기를 쓰고 이세운 들어오기 5년 전부터 말렸을 겁니다. 야, 너 5년 지나면 너 정말 폐 안 좋아질 수 있거든? 너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담배 끊어라고 이야기했겠죠. 지금 나수진님께서 수가 같이 들어오는데 수가 화를 극하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수가 화를 극합니다. 수가 화를 극하기 때문에 이 화는 길길이 날뛰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원국에서 수하고 화의 균형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때 아슬아슬하게 균형이 비슷한데 화오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치우쳐졌다는 게 문제죠. 이세운에서도 수가 들어오고 대운에서도 수가 들어오는데 지지에서 화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이제 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단순히 이때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목하고 화가 들어올 때부터 점점 안 좋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적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할 때 누가 이때 언제 죽는다 이런 말은 절대 못합니다. 예. 이분에게 필요한 조언은 사주를 보면 선천적으로 금기운이 약할 수 있으니 금기운은 폐나 대장, 호흡계통 이런 쪽하고 관련이 깊으니 담배 피시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고 조언하는 거고 언제가 가장 건강이 안 좋아질지 미리 살펴서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는 게 필요했겠죠. 저를 볼까요? 제가 화오행이 강해지면 심장이나 혈관 질환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가와사키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고요. 4살 때 걸렸대요. 그리고 현재도 심장벽이 두꺼워요.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받고 있고 당연히 고등학생 때부터도 너무 고혈압이 심했거든요. 근데 가족력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너무 혈압이 높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옛날부터 혈압약을 먹자 그랬는데 20대 때부터 막 혈압약을 먹기가 싫더라고요. 매일 먹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근데 제가 명리학 공부하고 나서 혈압약을 당연히 먹게 됐습니다. 고지혈증 약도 챙겨 먹고. 왜? 화오행이 강하니까 미리 방어하려고요. 제가 이모대운 병술년 이때 이 술이라는 글자가 화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건 중급 넘어가면 배우실 건데 뭐 축술미 사명이라고 해서 이 토오행을 묶어주는 좀 안 좋은 기운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화오행이 강해질 때 금기운이 높겠죠. 20대 때인데요. 제가 이때 놀랍게도 기흉에 걸립니다. 군대에 있었는데 너무 건강했던 때인데 군대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제 금이 녹잖아요. 제가 기흉에 걸렸어요. 제가 나중에 명리학 공부하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때 이게 화가 많이 들어오네? 제가 가보년 때 2014년 때요. 화대운에 목화가 들어오잖아요. 이 목이 화의 기운을 키워주죠. 그러면 또 금이 높겠죠. 제가 이때는 대장하고 항문 이런 쪽이 안 좋아져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오행금과 관련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제가 사상체질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한의사 선생님을 운 좋게도 만나게 돼서 그분이 체질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저한테 태양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양인이 전국에서 3% 4%인가 밖에 없대요. 근데 명리학 공부를 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웃었냐면 이 병화가 물상으로 태양이거든요. 태양? 근데 태양인이 세 군데가 안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폐가 안 좋대요. 저죠. 피부가 안 좋대요. 그것도 저거든요. 그리고 대장이 안 좋답니다. 태양인이. 이 세 가지가 너무 고생스럽대요, 태양인은. 근데 사주를 봐도 제가 그게 나오잖아요, 똑같이. 제가 피부가 왜 안 좋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피부가 좀 간지러워지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태양인이 취약한 부분과 제가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질병이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는 거의 매달 감기 걸리고 이랬었는데, 이 선생님이 한약을 꼭 먹어라. 선생님이 왜 폐가 안 좋냐면, 폐가 너무 뜨거운 사람인데, 근데 이 설명도 이 폐가 병호 때문에 뜨겁잖아요. 폐가 너무 뜨거운 사람인데 간이 그 폐의 열기를 못 식혀준다. 그래서 폐를 보강하는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간의 열을 내려주는 그리고 간을 보강하는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다. 그래서 그 약을 한 7, 8개월째 먹고 있는데 먹고 나서 제가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독감에 걸린 거 빼고는 단 한 번도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제가 명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진단도 받아들이고 한약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태경님께서 그럼 금이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금이 없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지장간에 애매하게 금이 있으면 또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이거는 좀 중급 넘어가면 제가 건강 파트 다룰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금 맛보기입니다. 네, 제가 건강이 안 좋았어서 그래서 이제 건강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를 좀 내볼게요. 아마 사주명리를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자, 제 사주죠. 제가 지금 40입니다. 경진대운이에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대운이 경진대운. 이 경진대운인데 24년부터 갑진년이 되잖아요. 제가 이 년도를 보시고 제가 언제 건강이 가장 안 좋아질까요? 한번
몇 년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이걸 키우고 잠깐 좀 키워볼게요. 제가 건강이 가장 안 좋아질 시기 몇 년인지. 네, 여러분들 지금 전문가 다 되셨습니다. 맞아요. 2026년이에요. 간단하죠? 왜? 화가 너무 뜨겁잖아요. 물론 2025년도 화가 들어옵니다. 목도 들어오고 그렇죠? 이때도 뜨거워지긴 해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건 이 시기. 그리고 이 시기거든요. 그러면 나 이때 또 대장 안 좋아지고 폐결핵 걸리고 엄매 위험하겠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불안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리학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원인은 제 사주에 화의 기운이 많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화의 기운을 꺼야겠죠.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수의 기운을 강하게 끌어오면 돼요. 바닷가로 이사 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스쿠버 다이빙, 스킨스쿠버 이런 것들 취미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좋겠죠? 수영도 열심히 하면 좋고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 중에 수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만나서 밥을 먹을 거예요. 특수 관계인을 통해서도 없는 기운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오행이 약한 사람이에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거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사람인데요. 규칙적으로 사는 것도 저한테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그게 수의 기운을 끌어오는 방법이거든요. 3번, 4번, 5번도 좋은 방법인데 이거는 약간 중급 넘어가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 오늘은 여기서는 패스를 할게요. 자, 명리학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것들. 목 오행이랑 금 오행입니다. 이거는 또 중급 넘어가면 배우실 건데 목 오행하고 금 오행은 서로 이제 부딪혀요. 이걸 충한다고 합니다. 인신충이라고 하는 명리학 용어인데요. 제 이모가 야 너 사주 명리로 이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다며 네 동생 사주 좀 봐줘라 해가지고 사촌 동생 사주를 보여주셨어요. 이모가 안고 있는 고민이 뭐였냐면 얘가 거의 매년 뼈나 다리가 그러니까 팔이나 다리가 계속 부러지는 거예요. 맨날 만날 때마다 기부스하고 있고 딱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면 인신충이 이렇게 강하게 돼 있으면 쉽게 사고가 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이모 얘는 원래 뭐 매년 뼈나 다리가 뭐 부러질 사주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뭐라 말했냐면 얘가 너무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뼈가 부러진 것도 왜냐고 이제 보니까 축구를 얘가 너무 좋아해서 그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계약하거나 할 때 데리고 오는 그런 으로 좀 일하고 싶어 하는 애예요.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얘가 팔에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도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얼굴도 다치고. 그러니까 얘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인 거예요. 얘가 6개월 전인가 서울에 취직을 해서 형 나 여기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가까운 데하고 먼 곳 이렇게 두 군데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먼 곳을 구해가지고 살고 싶대요. 왜냐 물어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미쳤냐고 그랬죠.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됩니다. 경차를 타도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얘는 뭐 매년 팔 부러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주에 이렇게 말하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신금이라는 글자고요. 얘는 인목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들이 보면 역마라고 써있죠. 역마는 활동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면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 상태에서도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부러졌고. 얼마나 활동적인 기운이 강합니까? 역마 기운이죠. 신살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간지로도 본인이 움직이려고 하는 활동성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하면요. 제가 아까 이 병화가 시각적인 쪽에 강하다고 했잖아요. 얘가 이 병화가 두 개나 있네요. 그죠? 근데 대운이 화가 또 계속 들어오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성격이 급하고 말도 빨라지고 막 그런다고 했죠. 이런 아이가 만약에 차를 타면요. 성격이 급해서 막 급가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차는 안 타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병화가 시각적인 쪽에 강해요. 저도 병화니까 강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병을 치다 보니까 병화는 조금 잘 이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병신일주, 병신시주 이렇게 구성이 되면 운전을 할 때 좀 멀리 봐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저기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엄청 멀리 있는데 그냥 바로 인지하고 그냥 피해서 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으니까 과속을 좀 잘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얘가 오토바이를 타면 위험하다라고 그냥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살필 수 있다는 거죠. 사주만 보고도. 복습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나를 중심으로 이걸 기준으로 사주를 보는데 내 사주에서 강한 기운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이 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르거나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고 했죠. 병화가 시력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목 기운이 얼마나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병화 하나만 가지고 보긴 좀 힘듭니다. 시력이 좋은 거는 시력은 그 눈하고 목하고 좀 관련이 커요. 시각적인 쪽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시력은 목입니다. 자, 이거는 중급 이상 넘어갈 때 설명드릴게요. 제 친한 친구예요. 경진대운 기축년에 토 들어오죠. 그럼 토생금이 되겠죠?
사주에서 금기운이 강해지죠? 원래 사주에 토기운이 있었는데 얘네들도 강해지겠죠? 이 친구가 2009년도 기축년에 장이 폐색돼서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사주를 미리 알았으면 이때 너 건강 안 좋아질 수 있어, 이런 쪽으로 챙겨봐 라고 이야기를 아마 해줬을 거예요. 토는 위장질환, 소화불량, 위염, 위경련 이런 쪽하고 관련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가장 몸이 건강한 친구예요. 태권도 관장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사주로 살필 수 있다면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사주를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양식 사고체계,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동양의 사고방식이 좀 낯설다는 겁니다. 서양에서 자연 그 풍경을 그린 걸 보면 되게 장엄하게 그릴 때가 있어요. 웅장하고. 제가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1200년 된 나무, 엄마나무, 그리고 900년 된 아이나무를 같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나무를 보고 처음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무가 아바타에 나오는 그 신령스러운 나무처럼 엄청나게 컸고 제 체감상 백화점 크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자연에 이제 경외감을 느끼면서 와, 서양 애들이 이런 것들을 보니까 북유럽 신화에서 엔트라고 하는 나무 정령도 만들어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서양에서 자연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자연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하고요. 전체를 자꾸 쪼개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 정보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증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논리성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근데 동양은 부분과 전체가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봐요.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생상극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목이 화를 생해주고 화가 토를 생해주지만 화가 금을 극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금이 목을 극해버려요. 이 관계를 우리가 유기적으로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오행에서도 이걸 살피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좀 낯설어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건 너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화 오행이 많은 사주를 보여드렸죠? 근데 놀랍게도요, 화가 많잖아요. 이분은 화의 특성이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화가 이렇게 강한데 왜 화의 특성이 안 드러나지? 이상하죠? 근데 명리학에선 그래요. 제가 화 오행이 정말 강한 친구가 있는데 거의 전항이라고 이제 하나의 오행으로만 완전히 똘똘 뭉친 사주가 있거든요. 거의 그렇게 보이는 사주인데 얘가 너무 침착하고 차분하고 약간 여자 같아요. 상남자가 아닙니다. 남잔데요, 화가 많다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명리학이 어렵다는 거죠. 극과 극은 통합니다. 그리고 동양화에서 산을 딱 그렸는데 거기에 절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동자승이 물을 깃고 산에 올라가는 식으로 그려버리잖아요. 수상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비유를 좀 많이 씁니다. 동양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서양식 사고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좀 낯설어요. 그리고 분명히 시대가 달라졌는데 중국에서 탄생한 학문이다 보니까 봉건시대적 가치관에 기반한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자 사주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양인의 겁재 막 이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지금은 프로페셔널한 기운으로 보는데 여자 사주에 그런 기운이 있으면 되게 안 좋게 봤어요. 근데 왜 안 좋게 봤냐면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안 좋게 본 겁니다. 예, 남편이 뭔가를 하는데 참견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사주 보러 갔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아, 내 사주가 능력이 있다는 뜻이구나. 예,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사주 해석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옛날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얼마 전에 지인이 좀 힘든 일을 겪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옆에 있던 친구가 내가 밥 대신 사도 되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친구니까 에이 뭐 상담비를 내가 받겠어 딱 그랬는데 밥이라도 사겠다고 하길래 다른 친구가 아 그럼 내가 대신 살게라고 이제 그 친구가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표정이 싹 바뀌면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얘가 힘들어서 너한테 상담 받게끔 한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복채를 낸 거잖아. 근데 이래도 나 아무 일 없는 거지? 나 뭐 막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생기고 이런 거 아니? 이렇게 되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 소리 하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다 명리학은. 약간 대중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는. 그리고 이제 명리학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론적인 뼈대는 같아요. 근데 막상 통변을 하면 학자들마다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 사주를 하나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보면 어떤 오행이 좀 많아 보이세요? 네, 쉽죠? 목오행이죠. 근데 보면 어떤 오행이 하나 없죠? 어떤 오행이 없나요? 네, 검은색 수오행이 없죠. 근데 이 사주를 들고 어디 철학관을 가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사주는 수오행이 없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면 좋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견해가 달라지냐? 저는 억부론이라고 해서요, 사주에서 넘치는 기운이 똑같이 운에서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억부론이에요. 억강부약. 너무 많은 건 덜어내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근데 수 기운이 들어오면 목의 기운이 강해지죠. 그러면 운이 또 불리하게 흐르죠. 근데
억부론으로 중심을 잡은 분들은 저랑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조우론이라고 해서 이건 기후의 조건입니다. 물상론은 제가 조우론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지호님 걱정 마세요. 이거 지금 제가 약간 맛보여드리려고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고요. 네, 2강 때부터는 쉬운 이야기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주 보러 갔는데 너는 한겨울에 태어난 꽃인데 너무 춥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조우론이에요. 조우. 기후를 보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사주를 보고 말할까요? 너는 봄에 태어난 큰 나무인데 도끼로 쪼개져가지고 대들보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도끼로 쪼개져서 대들보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 금오행으로 쪼개가지고 국가 공무원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시대 가치관, 시대에 대한 해석도 시대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억부론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근데 기준은 억부론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주를 해석하는 기준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어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어요. 제가 이 어플 중에 한 군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개발하는데 좀 참여를 해달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AI로 하는 건 아니고요. 상담가가 어떤 레퍼런스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좀 비슷하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AI는 아니고 빅데이터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운세를 풀어주는 어플이었는데 인기가 좀 많습니다. 연애운, 금전운, 심지어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다고 돼 있죠. 명리학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물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TVN에서 MBTI 대 사주명리 방송 만들어서 냈었잖아요. 이것도 사주명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는데 이 이후에 명리 유튜브 채널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하기가 참 쉬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주명리 대 MBTI 출연할 때 피디님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 이제 현장에서 촬영하기 전에 갑자기 신체 사이즈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개량 한복을 주문해서 저 입고 오시면 좋겠다. 그때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면 MBTI 전문가분들은 멋지게 양복을 입고 사주 명리하시는 분들은 개량 한복을 입으면 약간 좀 고루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이미지를 깨고 싶어서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한 건데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죠. 다행히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는 안 됐는데 이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피디님들이 나름 열심히 사주명리를 공부하셨는데 한복을 입고 출연을 하자라고 하시는 걸 보고 이거 진짜 빨리 이런 고루한 이미지가 깨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저 개량 한복 좋아합니다. 언젠가 한번 입고 수업할게요. 그리고 머리도 저 여기까지 길어가지고요. 머리 이렇게 묶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사주 명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쪽으로 굳어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약속까지는 아니고요. 수염은 잘 안 자라는 스타일이라 여성적이라고 했잖아요. 수염이 잘 안 자라는 타입이라 자, 개량 한복은 한번 입겠습니다. 그리고 미신들이 많아요. 저 교회 다니는데 사주 공부해도 되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목사님 중에서도 사주 보신 분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 오빠였습니다. 저 모태신앙이고요. 저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목사님이 저 정말 이뻐해 주셨고 그 당시 저만큼 믿음이 뛰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디모데야라고 부르셨거든요.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만큼 제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기타 치면서 찬양하라 네요 이런 거 하고 정말 그랬어요. 찬양 리드도 하고.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회 다니셔도요 사주 공부하면 좋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죽음 이후의 영역을 다루잖아요. 명리학은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이게 이런 미신이 생겼냐?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됐죠. 당장 오늘과 내일 알 수 없는 삶이 이어지다 보니까 명리학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위로를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제 명리학 하시는 분들이 무속인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명리학은 굳이 이야기하면 접신파, 글문파, 영빨파 중에 글문파입니다. 영빨파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촉이 너무 좋은 사람들, 신내림 받은 건 아닌데 꿈도 잘 꾸고 귀신도 보고 이런 사람들. 접신파는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죠. 저는 글 공부를 한 글문파입니다. 명리학은 글문파예요. 명리학계에 대해서도 학문파하고 실천파가 좀 나뉘었어요. 실천파는 현장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학문파는 굳이 비유하면 이제 대학 교수님들, 명리학을 학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명리학 책을 정말 많이 사서 읽는데요. 논문도 많이 읽고 읽다 보면 이분이 상담은 좀 많이 안 해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굳이 이야기하면 이 중간입니다. 중국에서는 강호파하고 서왕파로 나뉘었고요. 이제 강호파는 술수파, 서왕파는 이론파. 이 같은 겁니다. 재미삼아 그냥 노는 거고요.
무협지 약간 그런 정파 사파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명리학이 아무튼 지금은 점점 양지로 끌어올려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많은 대학들에서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정식 학과로 명리학을 많이 신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논문도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너무나 반가운 현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맹파명리라고 또 그런 학파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온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공부할 때 필요한 태도. 무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결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한결같이 노력해온 결과가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는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입니다. 지성이 스스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해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물음 아래 밑줄을 긋는 일입니다. 우치다 타츠루. 중요한 물음 아래 밑줄을 긋는 일. 전 여기에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일단 제 수업을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진심입니다. 대신에 한 선생님께 체계적이고 깊게 오래 배우시면 좋겠어요. 명리학을.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아까 조우론, 억부론, 물상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하나의 관점을 완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접하더라도 내 식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질문 노트를 꼭 하나 만드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놓치는 질문도 많고요. 수업하고 좀 관련이 없는, 진도와 관련이 없는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웬만하면 질문들에 다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메일이나 카톡으로 질문 보내시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제 사주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답변 드릴 게 너무 많아요. 사주는 어떤 한 가지만 보고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질문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도에 맞는 질문일 경우 답변을 드릴 건데 메일이나 카톡으로 질문 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로에게 아마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질문 노트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보면 제 노트거든요. 이게 보면 사주 궁금증 5, 6, 2, 막 3, 4 현면님하고 제가 토론한 내용도 있고 저만의 질문 노트를 엄청 많이 만들어놨어요. 저만의 이론을 정리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소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지금 이해를 하게 됐구나 라고 이제 뭔가 성취 그런 감이 딱 드는 거죠. 제가 지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됐고요. 제가 공부를 할 때 따로 뭐 여쭤볼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의문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지 귀찮아서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질문에 답변을 안 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 노트를 꼭 만드시고 혹시 제가 수업 때 좀 놓치는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계속 그래도 본인이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풀려가는 걸 아마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잘 정리하기 이건 뭐냐면요. 강원 선생님 수업을 제가 좀 오래 들었거든요. 보면 여기 막 명리 6기 이론 세미나, 임상 파이널 11기, 10기 쭉 있잖아요. 이거 책으로 한 20권 정도 될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냥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무식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저기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네요. 제가 메모 프로그램을. 죄송합니다.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강원 선생님이 농담으로 한 말도 제가 그냥 키키키 하고 다 적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타이핑하다가 이렇게 손목이 좀 안 좋아진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그게 노트로 쌓이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수업 끝나기 15분 전에 질문만 받을 거예요. 따로 질문 시간을 만들 겁니다. 제가 이거는 2부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도반을 만나시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드릴 겁니다. 15분씩. 그 이상 드릴 거예요. 제가 2부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대 어떻게 시간을 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실 때 저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도 도반들을 만날 수 있는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명리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부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강원 선생님 수업 때 MT 한번 놀러 갔는데요. 수강생들이 돌아가면서 안녕하세요, 전 무슨 일주고요, 이름은 어떻게 되고요, 무슨 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명리학 공부하게 됐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근데 병호일주 여성분이 본인 소개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 소개를 다 듣고 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혹시 무인성의 무술시인가요?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간 찍은 겁니다. 찍은 건데 제가 병호일주잖아요. 저는 병호일주들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시주를 제가 모르지만 이분 말씀하시는 스타일과
말의 어투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무술시 같아. 기축시일 수도 있고 무술시였을 수도 있었는데 무술시에 좀 가까워가지고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엄청 저도 좀 놀랐어요. 맞아요? 이러면서 놀랐는데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랑 일간이 같은 사람, 일주가 같은 사람, 또는 나랑 일간하고 월치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고급 수업 때 저랑 태어난 시간만 다른 사람들 4명 정도 사주 가져와서 저랑 어떻게 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됐는지 쭉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사주도 있어요. 근데 일단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그분들의 삶과 사주를 함께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실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 사주의 용의신과 기구신을 좀 일찍 파악하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지금 욕심내실 건 아니고 중급 끝나고 고급 넘어갈 때쯤, 그때쯤 이제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지금은 욕심내실 건 아닌데 이것들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운에 유리하고 어떤 눈에 불리한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공부가 훨씬 빨리 이루어지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작한 지 1시간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아니구나. 1시간 5분이 아니라 1시간 35분이 지났군요. 15분 정도 쉬고요. 네, 이제 제가 준비했던 2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 또 15분 뒤에 다시 뵐게요. 20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질문이 몇 개 올라왔네요. 숙제 있냐고 물어봐 주신 분 계셨는데 숙제 없습니다. 숙제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부담 안 되는 숙제일 거고요. 근데 제가 듣다가 좀 놀란 게 보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주라는 게 뭔지 오늘 처음 아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지금 나 빼고 다들 많이 공부를 해서 기초반 수업 들어야 되나 마나 고민하신 분들 계실 텐데 초장 끝발, 계급발입니다. 이거 제 아내가 공무원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카페 운영하고 있거든요. 휘낭시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일일 클래스 이런 거에서 휘낭시에 만드는 방법 배운다고 갔는데 옥수수 전분을 콘스타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콘스타치. 근데 콘스타치라는 것은 옥수수 전분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콘스타치 갖고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 따라가는 게 버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일일 클래스 이렇게 하는 거면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야지 용어 같은 것도 왜 제대로 안 알려줬을까라고 좀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서 사진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요.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사진학과 입학하기 전에 이미 사진학원에서 실기 같은 걸 다 마치고 온 상황이었어요. 저는 인화하는 방법 이런 걸 몰랐습니다. 필름으로. 그런데 조교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지금 공부하겠다 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혼자서 엄청 힘들게 배워가지고 사진 인화도 하고 이랬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2강 때부터는 정말 기초부터 할 거거든요. 지금 오늘 수업은 그냥 맛보기 수업이긴 했는데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섞여 있어서 아마 이해가 전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당황해하지 마시고 제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난이도로 수업을 할 테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오셨으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단톡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철공소에서 곧 단톡방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수업 신청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초청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단톡방이 만들어지면 이제 서로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나 좀 민감한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명리학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공부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고요.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도 갈 거예요. 지금 수강 신청자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1박 2일로 좀 모임을 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장소를 빌리거나 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가급적 한 번 이상은 꼭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꼭 오시면 좋겠고요. 이 모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교재는 없어요. 제가 냈던 책은 사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사주 명리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이 책을 사서 읽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급 넘어가면 사셔도 되고요. 네, 다만 내가 어느 정도 명리학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다듬고 싶다 하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수업 자료를 이 수업이 끝나고 철공소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수업 전날까지 제가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철공소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습 필요하신 분들은 그 수업 자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미리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방장을 선출하려고 해요. 방장이 선출이 되면 이제 해주실 역할은 단톡방 관리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좀 주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방장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방장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강원 선생님 수업 때 부반장도 하고 해서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장님이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1강은 공개 강의라서 제 유튜브 채널에 계속 다시 보기 가능하게끔 올릴 거고요. 2강, 3강 앞으로도 모든 수업이 끝나면 수업 영상을 녹화본으로 해서 철공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대신 이제 수업이 끝나고 한 달까지만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줌에 접속하신 분들 중에 보면 이제 뭐랄까 닉네임 쓰고 오른쪽에 무슨 일주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계세요. 강정화님 가로 열고 병호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성함을 쓰시거나 아니면 필명을 쓰시거나 별명을 쓰시거나 어떤 닉네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름을 정하시면 계속 그 이름으로 가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그냥 랑바다 아빠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집에 제가 앵무새를 2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랑이랑 바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예시로 적어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철공소에서 수업을 들을 때마다 초명 병호라고 이렇게 적어요. 네, 닉네임은 초명이고 병호일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일주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시는 분들만 일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줌으로 수업 들으실 때 가급적이면 카메라를 켜두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제가 수강생분들 얼굴 보면서 현장에서 강의하는 느낌이 좀 나서요. 아마 이렇게 하면 눈도 좀 마주치고 수업에도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만 오프라인 공개 강의라서 시간을 좀 길게 잡았는데 다음에는 딱 2시간 안에 끊으려고 해요. 7시 30분에 시작해서 8시 25분까지 하고 쉬는 시간 15분 갖고요. 그다음에 2교시 시작하면 9시 15분까지 짧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9시 반 이전에 수업을 끝내려고 하고요.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은 이 이후에 계속 질문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제가 계획한 강의는 이번 기초 강의 그리고 중급 강의, 중급은 일반 강의하고 심화 강의로 나뉩니다. 고급 강의, 통병 강의 이렇게 수업을 짰어요. 특별 과정도 있어요. 이건 아마 내년에 할 것 같은데요.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에세이 쓰는 강의를 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이건 어떤 거냐면 본인 사주의 용의신도 알게 되고 기구신도 알게 되고 하신 분들 대상으로 내 과거에는 몇 년도마다 어떤 운이 들어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운이 들어오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싶다 라고 나를 들여다보는 식으로 에세이를 쓰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글쓰기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 이 수업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철공소에서 수업을 하면. 철공소가 아니더라도 지금 명리학 클래스를 여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문학자 중에 고민숙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공동체에서도 에세이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참고가 됐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간지론이라고 해서 60일주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도 생각하고 있고요. 용신 강의는 용신만 배우는 강의예요. 물론 고급 통병까지 가면 용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용신만 제가 따로 특별 과정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좀 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명리학 고전들이 있지만 저는 적천수 하나만큼은 적어도 내가 현장에서 상담을 할 사람이다. 또는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해서 명리학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적천수만큼은 저는 꼭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강독하는 고전 읽기 시간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기초 공개 특강 제외하고 2강부터는 음양오행과 십성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건 명리학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고요. 재밌을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다른 책에 없는 내용들, 음양오행과 십성을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댓글창에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써주셨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해 못한다고 해서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강부터는 엄청 쉬워질 거예요. 중급 강의는 원국의 그 자리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 해석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지장간 그리고 합과 충과 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합과 충과 형이 하이라이트고요. 이걸 세세하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거만큼은 정말 자신 있거든요. 합과 충과 형. 이건 책에서도 이걸 중심으로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중급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중급 심화는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운과 용신 12운성이 나와요. 그리고 고급 통변을 지나면 이제 사주를 하나의 관점으로 일관되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나가실 겁니다. 자격증 관련 안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는 실은 자격증을 따로 만든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저는 그냥 학문으로서 일단 명리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해서 언젠가 상담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수요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명리학이 양지로 끌어올려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굳이 자격증을 만들 필요는 없다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상담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사주 상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지식을 엄청나게 쌓아야 될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과 현장에서 상담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사업으로 승승장구했던 어떤 여성분이 영업적으로도 능하셨고 근데 그분이 사업이 망하게 되고 나서 3개월짜리 명리 속성반에 들어가서 급하게 배운 다음에 사주 카페를 여셨대요.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일주론 책을 딱 주고 이게 너야 읽고 있어봐 한 다음에 그 시간에 그 사람 사주를 뽑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막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물상론 있잖아요. 너는 한겨울에 태어나면 나무야. 이거에 되게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몇 마디 던진 다음에 그래서 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힘든 걸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업 수완도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사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훅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그냥 들어갔지만 나올 땐 다 울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장사가 너무 잘 된답니다. 제가 사주 상담을 하시는 지인에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상담하는 분도 있더라. 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단순히 많이 쌓는 거하고 상담가로서 성장하는 건 약간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년 이후에 개설하는 과목들, 통변반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제가 상담 때 겪게 되는 어려운 점들 그리고 상담 때 저만이 알고 있는 비기 같은 것들도 알려는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사주 상담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는 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어요. 예, 대신에 도와드릴 수는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술과의 사주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MBTI 대 사주명리 방송 출연했을 때 저 포함해서 사주명리 쪽 전문가 출연자가 5명이었거든요. 놀라운 건 제가 병호일주잖아요. 병화죠. 근데 그때 출연자 4분이 전부 다 임수일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주를 교환했는데 모두가 아니 병호가 왜 여기 있으세요? 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병호가 감정 변화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힘든 게 있으면 그냥 질러버리고 해소를 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려요. 그런데 저도 나름 힘든 게 있었으니까 명리학을 공부하게 됐겠죠. 근데 이제 너무 제 미래가 궁금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파들고 가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임수일간 선생님들은 그걸 의아하게 여긴 거예요. 아니 병호가 왜 지금 명리 쪽으로 빠지셨어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주 명리 상담가가 될 사주가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따로 없어요. 누구나 원하면 상담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언젠가 열심히 공부해서 상담가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본인 노력에 따라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내가 사주 상담가가 아니더라도 명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제 아내 사주입니다. 아마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냥 뭐 흰색이 금 오행이고 노란색이 토 오행이더라 이것만 아시겠죠. 그런데 제 아내 사주에서는 목의 기운이 없어서 용신이 목 오행이거든요. 제가 AI로 목의 기운이 담겨있는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AI로 제 아내 사주의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인 중에 사주 명리학을 많이 공부하셨는데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플을 하나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사주 명리를,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이 사주의 용신을 그림으로 그려주거나 또는 이 사주를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어플을 만들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시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요 그림 하나 그려주는 걸 내가 25,000원까지는 쓸 수 있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제 아내 사주의 용의신을 철공소에 있는 어떤 단톡방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려주신 건데 제가 그 선생님을 못 찾아가지고 허락은 못 구하고 그냥 이렇게 가져만 놨어요. 목 오행을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사슴이 목 오행이 강한 동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걸로도 상업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사주팔찌 이런 거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리뷰를 보니까 엄청 많이 달렸어요. 꼭 내가 상담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상업적으로 이런 시장 개척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사주를 보고 제가 AI한테 이미지로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수의 기운이 약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아무튼 저는 동물 중에 고래를 좋아합니다. AI한테 시켜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예, 요런 것도 나중에 시장이 좀 커지면 돈 주고 판매할 수도 있겠죠. 저는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건요, 일단 대운하고 세운을 제외하고 내 사주만 보는 건 내가 어떤 년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오리언인가 방패연인가 그런 모양을 아는 게 내 사주를 보는 거라면 대운하고 세운은 바람의 방향인 거죠. 우리가 연을 날릴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을 누구나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바람이 반대로 너무 강하게 불어요. 태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연을 계속 끌고 오면 언젠가 이 연줄이 끊어지겠죠. 대운하고 세운을 아는 건 언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는지를 파악하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급 수업까지 들으시면 대운하고 세운도 자유롭게 살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언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때 연을 끌어당겨야 된다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제가 명리의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재작년인가? 그때는 양창순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명리심리학이라는 책도 내셨어요. 정신과 의사가 명리책을 낸 겁니다. 전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국제적으로 열리는 학회에 가면 외국인 정신과 의사 친구들이 늘 같은 질문을 한대요. 야, 한국 사람들은 힘들면 의사를 찾아야지 왜 점집을 가? 그래서 그분이 그러네? 왜 그럴까? 하고 한국인의 집단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사주명리를 공부하셨는데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걸 그 책에 그렇게 길게 쓰셨거든요. 너무 놀라운 세계가 있더라 하면서 명리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 너무 재미있었어요. 강원 선생님 제자분들 중에서도 정신의학과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심리학과 나오신 분도 많이 계셨고 저는 이런 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다른 학문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상담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조금 답변을 드렸었는데 저는 좋은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단 사주 명리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2년 전에 사주팔자 그냥 걸으세요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니까 조회수가 한 10만 회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 세상에 내년 사주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형국이라고 그게 상복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건데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에게 이딴 소리를 하면 될까요? 점집이든 사주집이든 맨날 가면 남자는 많은데 좋지 않고 맨날 결혼 늦게 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결혼을 왜 늦게 하라고 말했는지도 이해가 돼요. 근데 관점을 좀 바꿔서 선생님 사주를 보면 이런 기운이 강한데요. 보통 이런 기운이 강하시면 이런 성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시면 아무래도 본인이 마음이 안정적인 상황이 좀 덜하고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고 최대한 결혼을 늦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하고 사주만 딱 보고 난 네 운명을 아는데 남자는 많은데 좋지 않을 거고 결혼 늦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 댓글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상담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좀 악담인 겁니다. 뭐 상복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거. 궁합을 보러 왔는데 아유 여자가 남자 잡아먹을 사주네. 그러다가 상복 입겠네. 이런 소리 해버리면 누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저는 상담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공부의 양보다 태도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가가 만약 되고 싶으시다면 명리학을 대하는 관점, 태도를 좀 올바르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본편을 썼을 때 출판사에서 뽑아준 문구인데요. 주어진 명을 온전히 이해한 자는 어떤 삶을 살든 우주 속에서 홀로 빛나는 존엄한 존재가 된다. 제가 사주 명리를 공부할 때 겪게 되는 3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급편하고 심화편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6월 9월에 출간할 예정인데요. 용신이라고 하는 건 내 사주에서 너무 많은 기운을 다스려줄 수 있는 기운이에요. 이게 뭔지 내가 파악을 하게 되면 운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물론 1년 정도 공부하셔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그러니까 철학관에 가면 네 사주는 용신이 없네, 베랬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용신이 없는 사주는 있는데 용신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용신이 없는 사주는 많아요. 그런데 용신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용신은 내 꿈이자 의지이고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운보다 내 주체의 의지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한테 부족한 걸 추구하는 게 나라는 사람을 더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일단 사주에서 처음엔 단점만 보일 수 있는데 공부하시다 보면 내 사주엔 이런 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누구나. 일단 사주 명리만 공부하시기보다는 저는 다양한 인문학 책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주 명리 책을 또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도 계셔서 저는 강원 선생님 명리 1권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됐었고요. 현면님이 쓰셨던 나의 사주 명리 1권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3번의 대운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저랑 같이 TV에 출연했었던 제주도에 계시는 소림 선생님인데요. 이 소림 선생님의 책은 상담가가 될 분들이 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분이 현장에서 상담을 하시면서 겪게 된 본인의 어려운 점들, 그리고 실수들, 초창기 때 하셨던 실수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에세이식으로 쓰여 있어서 읽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은 공개 강의라서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했는데요. 다른 걸 모르고 그냥 유튜브로만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철공소에서 하는 명리기초반 1강이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2강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제가 수업 신청을 받을 거고요. 명리학을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한 선생님을 선택해서 체계적으로 명리학을 배우시면 좋겠어요. 저는 명리학을 아예 모르는 저에게 기초부터 명리학을 가르쳐주겠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한 마지막입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명리학을 강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작년 초까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리 강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책을 열심히 썼고요. 거의 1년 동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유튜버긴 해요.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고 대중 앞에 서는 것도 낯설진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일부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말이 조금 빨라졌죠. 살짝. 원래 더 빠르거든요. 그만큼 편해진 거죠. 근데 아직도 좀 낯설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다해서 명리학을 잘 가르쳐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자, 모든 강의 때마다 진심을 다할 거예요.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다 함께 명리학을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즐겁게 배워봅시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해요. 제가 왼쪽에다가 유튜브 창을 띄워놓고 지금 질문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지 몰랐는데 네, 질문 주십시오. 네, 초급 강좌 끝나면 제 마음 같아선 한 달 쉬고 중급 수업 넘어가고 싶은데 아마 철공소에서 저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초 강의 끝나면 한 2주 있다가 바로 중급 수업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3개월 걸리겠죠? 12주 강의니까. 네, 윤지훈님께서 책을 읽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번 강의를 신청한 사람은 강의 난이도가 약간 쉬울 것 같습니다. 향후 수업 진행에 대하여 수강자를 대상으로 난이도 설문조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제가 제 책 기본편 읽고 나서 이 책이 다 이해가 된다 이런 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이 기초 수업을 들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제 책 내용이 다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업에 쓸 것도 아니고요. 책에 없는 내용으로 초반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음양오행.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책에 제가 쓰려고 했는데 못 썼던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도 섞어가지고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난이도는 말 그대로 명리 기초 강의입니다. 명리학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배울 수 있는 수업은 제가 2강하고 3강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4강, 5강, 6강부터는 10성 강의를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10성 강의가 아니고 청간하고 지지 강의. 그리고 10성 강의도 한 10강, 11강, 12강 때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가 명리학을 알고는 있는데 음양오행, 청간, 지지, 10성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좀 애매하다. 저는 어떤 지식을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냐 없냐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물어봤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면 평관하고 정관의 차이에 대해서 10분 이상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다? 어버버한다? 그러면 모른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와요. 예. 근데 평관과 정관의 차이 너무 쉬운 거거든요. 내가 10성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설명해보라고 하면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인성도 쉬는 거고요. 식상도 쉬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아마 10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면 잘 설명 못할 겁니다. 근데 상담을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상담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억지로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모른다고 생각하시고요. 제 수업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꼭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밟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기초 수업과 진도에 맞지 않는 질문은 조금 넘길게요. 네, 초급 안 듣고도요. 중급 신청 가능합니다. 조우도 다를 겁니다. 네, 권세진님께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곳 기준으로 만세력에 생시를 입력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맞아요. 외국에서 태어나신 분은 그 외국에서 태어났던 시간 그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조입니다. 나이는 양력이든 음력이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가급적 양력을 추천합니다. 만세력은 제가 2강 수업 때 말씀드릴 건데 만세력은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에요. 동양의 고유한 역학입니다. 달력 체계예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쓰시든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보통 양력을 쓰고 있다 보니까 만세력을 보실 때도 양력으로 설정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이문희님께서 태어난 시간을 잘 모를 경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태어난 시간을 모를 경우에는 이건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아예 모르면 어렵고요. 적어도 시간 2개 중에서 어떤 시간인지 헷갈린다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상담하면. 예. 그리고 제이드님께서 조자시 설정, 태어난 곳 시차 설정도 하는 게 맞나요? 물어봐 주셨는데 야자시, 조자시는 설정하지 마시고요. 태어난 곳 시차 설정은 해야 됩니다. 제가 이 2강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수업 자료는 프린트할 만큼 방대하긴 한데요. 굳이 프린트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만든 강의 자료 있잖아요. 이런 거 프린트하면 좀 종이가 아까울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굳이 프린트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태겸님, 초명인 강의 초급부터 통달까지 1년 과정인가요? 물어봐 주셨는데 네,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강 지원님이 22자 한자를 열심히 공부 중인데 두 번째 강의부터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두 번째 강의부터 제가 22자 한자 중에 하나만 열심히 파고 다 배우면 다음 한자 파고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할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강만 제가 다시 보기 가능하게끔 온라인에 올릴 거고요. 수업 결제하신 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강의를 못 들으시더라도 네, 언제든지 강의 들으실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지금 미리 중급 수업을 신청하실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초급반만 신청받고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가지 한자가 있고 지지는 우리 12지지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꾸러기 수비대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또올기 따옹이 호치 세초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있었는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자밖에 안 되거든요. 지지가. 외우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외우고 있었어요. 이미.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 이미 저는 12지지를 깨고 있었습니다. 천을기인, 원강만세력, 팔자어때 이 모두 대운과 세운이 다를 거예요. 팔자어때가 전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현재님 다시 보기 할 때 대화 채팅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강의 자료를 녹화할 거고요. 대신 줌에서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질문 꼭 읽고 답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실시간 접속을 못 하더라도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보통 한 6주차 이후에 아마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수강 신청자가 몇 명인지 확정되지 않아서 오프라인 모임을 언제 할지 어디로 갈지는 좀 미리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중급 강의와 기초 강의의 요일이나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같아선 아마 매주 목요일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딱 10시에 제가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질문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지금 제 수업 신청할지 말지 고민 중인데 수업을 신청하긴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1강은 유튜브하고 줌하고 이렇게 같이 송출을 했는데 2강부터는 줌에서 수업 들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줌에서 수업 들으시는 게 아마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저랑 줌에서 만나면 아마 대면 강의하는 느낌도 좀 나고요. 카메라 켜주시면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수업 들으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보다는. 모임이 서울인지 지방인지는 서울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1박 2일로 간다고 하면 보통 서울로는 가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현주님. 제가 이벤트로요. 2강 때 수업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3분을 뽑아서 상담하는 이벤트 진행하겠다고 했거든요. 15분씩 이렇게 상담을 할 건데요. 수강 신청자들 다 정리되면, 그러니까 수강 마감이 되면 제가 3분을 뽑아서 2강 때 수업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이 뽑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뽑을게요. 그냥 수강 신청자 리스트 보고요. 근데 이상하게 뽑진 않을 겁니다. 막 수강 신청한 순서대로 1, 2, 3위 이렇게 뽑거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감으로 그냥 뽑겠습니다. 뭐 이름이 예뻐서 뽑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뽑거나 제비 뽑기 해서 뽑겠습니다. 공정하게. 네, 지금 10시인데요. 늦게까지 제 수업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강 때는 9시 반 안에 끝낼게요. 오늘만 좀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들어가십시오.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